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 유튜브 특강 제5강 사이코 드라마의 역할론입니다. 요 앞에 부분까지는 그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에서만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역할의 내용이라면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에서의 사이코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역할보다는 행위 중심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역할과 상관없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행위는 주로 감정 표출 행위, 액팅 아웃이라고 하죠. 액팅 아웃은 사실은 정신분석적으로는 저항 행위예요. 치료에 반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치료적으로 쓴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블래트너가 사이코 드라마를 자기식으로 바꾸면서 그것을 액팅 아웃이 아니라 액팅 인을 하는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내 행위화라고 바꾸고 그 행위는 막 부분별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뭐 통찰이 있는 행위다, 뭐 계획이 있다, 뭐 목적이 있는 행위다, 막 해서 해놨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모레노가 말하는 행위는. 모레노는 역할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행위 각각의 ER만 붙이면 역할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느니 자느니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역할 행위예요. 실제로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 1권의 원서를 보면 롤 액팅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요. 액팅 아웃이라기보다는 롤 액팅이 많이 나오고요. 액팅 아웃은 그러면 뭐냐? 액팅 아웃도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가 감정 표출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감정 표출만 하게 하지는 마라. 심지어 때로는 감정 표출 안 하게 할 필요도 있다. 주인공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면 라면서 감정 표출에 너무 강조되는 거 그것을 지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 행위의 특성이라는 것은 특정 행위가 아니라 이 역할 행위는 생이 내내 하는 것이고요. 아주 미세해요. 그래서 행위 하나하나마다 ER을 붙이면 역할이 되는 그런 정도이고 다중적이고 복합적이에요. 다중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신체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해요. 제가 어디 그 소논문에 글을 쓰는 작가의 예를 들어놨거든요. 쓰는 행위를 손으로 해요. 그런데 상상은 머리를 심리적인 걸로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 작가라는 사회적인 역할로서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다중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일어나는 중인 거예요. 또 순간적이면서도 또 지속적이에요. 뭐 우리가 액팅 아웃 하면 막 그 순간에 몰입해서 막 표출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역할 행위라는 것도 순간적이긴 해요. 시시각각 변하거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기계적으로 계속 지속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 주인공의 행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의 테두리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연쇄적으로 다른 역할로 옮겨가기도 하죠. 역할 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호흡도 행위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행위예요.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언어도 당연히 행위이고요. 감정 표출 행위도 행위예요. 뭐 행위를 중시하다 보면은 언어를 조금 경시하게 돼요. 언어보다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레노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언어가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사이코 드라마에서의 역할 행위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막 액팅 아웃하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대화 치료의 대안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모레노는 명백히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이코 드라마는 대화 치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행위 치료가 아니다. 그럼 뭐냐? 필요한 역할 행위를 훈련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한국식 사이코 드라마에 익숙하다 보면은 왜 트레이닝이 나오지? 이러거든요. 막 순간에 몰입해서 액팅 아웃 해야 되는데 뭘 트레이닝 하지? 너무 자아중심적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색깔이 완전 다르죠. 자, 요 부분 또 독창적인 부분이에요. 역할과 병리인데요. 모레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병리는 무의식적인 역할놀이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건데 뭔가 왜곡된 병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면 무의식을 이루는 것이 결국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형태라든지 질서를 제공하는 것도 모레노는 역할이라고 본 거죠.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적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언어가 형태를 부여하는 걸로 이해를 했다면 모레노는 언어 대신 역할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무의식의 내용을 우리가 뭐 꿈을 통해서 본다, 그림을 통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역할로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꿈속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역할이 아닌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행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퇴행 환자는 말하자면 무의식적인 퇴행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데 뭔가 비정상적인 역할이야. 그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병리를 일으키는 무의식적인 역할이란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살인이라든지 뭔가 도덕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역할인데 현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역할인 거죠. 또 모습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혹은 발달하지 않은 어떤 역할들, 그것이 있으면 내 삶에 위태로움을 가져와. 나는 지금 사회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발달된 채로 무의식 속에 들어있었어. 그런 역할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에 영향을 미쳐. 그럴 때 병리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무의식조차도 굉장히 접근하기 쉬워져요. 어떤 역할을 들어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의식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레노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실용주의적인 모습이 있죠. 프래그마티즘. 모레노가 프래그마티즘을 또 옹호를 했어요. 그런 모습이 이런 데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역할 병리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병리가 바로 역할이기 때문에 이 병리를 진단하는 것도 바로 역할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역할이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증상을 보이는 그 행위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올리니스트 진단 실험이 가장 이제 인상적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손떨림이 있는 환자잖아요. 근데 그 환자에게 연주를 하게 하고 여러 상황들을 주죠. 관객이 있는 상황, 관객이 없는 상황, 바이올린 몸체가 없는 상황, 바이올린 채가 없는 상황, 둘 다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사람이 늘 하는 곡, 아니면 새로운 곡, 아니면은 곡이 없이 즉흥. 이렇게 했을 때 언제 떨림이 가장 많으냐에 따라 이 조건이 떨리는 행위를 유발하는가, 그것을 보고 진단을 하죠. 그렇게 조건을 바꾸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준비하는 과정, 그걸 이제 워밍업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적절한가 어떤가, 이 과정 동안 어떤 방해물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텔레관계, 이 역할 행위에 이 텔레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죠. 개인 역할 병리가 있지만 개인 간 역할 병리가 있거든요. 당사자가 같이 만들어낸 병리죠. 말하자면 이제 부부 또는 부모, 자녀, 이렇게 아주 밀접한 당사자가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어떤 한 개인에게만 있다기보다는 이 당사자 간에 어떤 그 문제가 있느냐를 보죠. 모레노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역할 발달 정도,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역할 발달 수준이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아까 그 역할 관계에서 어떤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부재, 그 다음에 대립되느냐 어떠느냐, 역할이 사라졌느냐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역할 관계가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면서 당사자를 함께 진단을 하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제 여자가 우울증을 앓고 그럴 때 남편은 그냥 주변인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당사자로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역할관계 그 자체를 진단하는 거예요. 아내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모레노의 사례에서도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나쁘냐 이제 막 물어보니까 모레노가 나는 그렇게 진단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 논외가 아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이 두 사람 사이를 진단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합리적이죠. 모레노의 역할론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한마디로 해서 자아론을 역할론으로 대체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론을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자아론이 대세거든요. 자아와 관련된 심리 검사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자아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듯이 추상적인 부분들을 역할로 대체했을 때 사실 합리적으로 이해될 부분들이거든요. 상식적이고 더군다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아 개념이 추상적인 구성 개념이라면 역할은 실제적이고 총체적, 그리고 직접적이고 상황적이고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자, 모레노의 역할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